이제야 서로 자유롭게 되었네요. 25년간의 정략 결혼을 끝내는 이혼합 비서에 도장을 찍은 순간 재벌 회장 강태준은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위해 찾은 병원 로비에서 흰 가운을 입은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걸음걸이, 익숙한 머리 모양. 22년 전 자신이 버린 첫사랑, 윤서진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쓰러지는 그를 살린 건 다름 아닌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비밀이 있었습니다. 22년 전 아무도 모르게 낳은 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의 아버지가 바로 지금 자신의 손에 목숨을 맡긴 남자라는 것.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강성그룹 본사 45층 법무팀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길고 긴 테이블 양 끝에 강태준 회장과 그의 아내 서미란이 마주 앉아 있었죠. 양측 변호사들과 공증인이 배석한 가운데 25년간의 정략 결혼을 공식 종료하는 이혼합의서 서명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죠. 마치 평범한 사업 계약서에 서명하듯 태준은 담담하게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미란 역시 자신의 차례가 되자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서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서로 자유롭게 되었네요. 태준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서미란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섰죠. 복도로 나선 서미란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지만 서미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해방감과 피로감이 동시에 그녀의 얼굴에 어려 있었죠.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견뎌온 흔적이었습니다. 서미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요. 신혼여행 첫날 밤 잠결에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던 남편의 목소리를 서미란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체면을 위해 두 집안의 이해관계를 위해 서미란은 침묵해왔죠. 그녀 역시 재벌가의 정략 결혼에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친 태준이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비서실장 김상호가 공손하게 다가왔죠. 회장님, 정기 건강검진 시간입니다. 강성대학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테헤란로를 빠져나갔습니다. 태준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죠.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허무하게 끝났다는 사실보다 다른 생각이 태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22년 전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고학생 시절, 장학금으로 겨우 학비를 대며 공부하던 그때 만났던 여자. 의대생이었던 그녀의 얼굴이 아련하게 뇌리를 스쳤죠. 윤서진. 태준은 나지막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강성대학병원 VIP 로비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태준이 차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저 멀리 복도를 지나가는 흰 가운 차림의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걸음걸이, 익숙한 머리 모양. 22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태준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설마.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흰 가운의 여성이 고개를 돌려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옆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틀림없었습니다. 22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윤서진이었습니다. 태준이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이 가슴을 짓눌렀죠. 태준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김상호의 외침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태준의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리고 다음 순간 태준의 몸이 대리석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순식간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20년간 심장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다 2주 전 한국에 귀국한 윤서진이 신임 교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병원 로비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소란이 들려오자 서진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죠. 비켜주세요. 의사입니다. 서진이 군중을 헤치고 쓰러진 환자 곁에 도착했습니다. 재빨리 맥박을 확인한 서진이 즉시 심폐소생술 자세를 취했죠. 그런데 환자의 창백한 얼굴을 확인한 순간 서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22년 전 자신을 떠나보냈던 첫사랑 강태준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멈추었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곧 의사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죠. 서진이 강하게 태준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세동기 가져와요. 응급팀 호출해요. 서진의 외침에 주변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팀이 도착하자 서진은 함께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며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했죠.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긴급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서 서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아직 태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22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짐을 싸던 그날 밤, 시어머니의 차가운 협박이 아직도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까지 해치지 않으려면 당장 사라져. 서진은 그날 밤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쳤죠. 그것이 2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서진이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병원장 최민수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윤 교수님, 환자가 강성그룹 강태준 회장님이에요. 우리 병원 이사장이기도 하시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수가 말을 이었죠. 시술로 급한 불은 껐지만 심장 기능 저하가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장외과 전문의인 교수님이 주치의를 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다른 분을 찾아보세요. 교수님, 국내에서 회장님의 복잡한 심장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자시잖아요. 서진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22년 전의 상처 사이에서 서진은 갈등했죠. 한참을 고민하던 서진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의료 자문과 치료 방침 수립을 담당하겠습니다. 다만 직접 집도는 심장외과 김현우 교수님이 맡아주셔야 합니다. 최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날 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21살 청년 윤준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진의 아들이었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처럼 심장외과 전문의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한국 의대 진학을 선택한 청년이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가 왜 갑자기 안정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행을 결심했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강성대학병원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들였는지도요. 하지만 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죠. 아버지는 준혁이 태어나기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적어도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랬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랐지만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밝고 성숙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묻는 것이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기에 준혁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지 오래였죠. 시술 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태준이 희미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다가왔죠. 회장님, 정신이 드세요? 태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살린 의사가 누구요? 새로 부임하신 심장외과 윤서진 교수님이세요. 로비에서 쓰러지셨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주셨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로비에서 보았던 뒷모습이 정말 그녀였던 거죠. 태준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서진이, 정말 서진이었어. 22년 전 어머니의 압박으로 서진을 떠나보낸 후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중환자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서진이를 보자마자 쓰러지다니. 이게 우연일까, 운명일까? 같은 시각 강성그룹 본사 42층 부회장실에서 강태민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이복 동생인 태민은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이 번뜩였죠. 전화를 끊은 태민이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평생 적자와 서자 사이의 차별 속에서 서자 콤플렉스에 시달려온 태민에게 이번 일은 수십 년간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태민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법무팀장과 재무팀장을 긴급 소집해. 그리고 형님 병세를 24시간 보고하도록 해. 이사회 멤버들의 동향도 파악하고. 비서가 나가자 태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미안하지만 이건 내 기회야. 삼성동 대저택에서 79세의 박영숙 여사가 휠체어에 탄 채 급히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위급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중환자실 앞에 도착한 박영숙이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 주치의가 누구요? 새로 부임하신 윤서진 교수님이 의료 자문을 맡고 계십니다. 박영숙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윤서진. 22년 전 자신이 돈과 협박으로 쫓아낸 며느리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에 불안과 공포가 엄습했죠. 박영숙이 수행비서 한 실장을 불렀습니다. 저 여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22년간 어디서 뭘 했는지, 혹시 아이는 없는지, 결혼은 했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 한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영숙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아들의 생명이 그 여자 손에 달려있다는 현실의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당직 업무를 마치고 병원 옥상에 올라갔죠.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22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의대본과 3학년이던 자신과 장학금으로 공부하던 경영학과 학생 강태준이 처음 만났던 대학 도서관, 순수했던 사랑, 그리고 시어머니의 예고 없는 방문과 차가운 모욕.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는 거야? 당장 사라져.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눈물로 밤새워 짐을 싸야 했던 그날 밤. 서진은 차가운 바람 속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상태가 안정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VIP 병실로 옮겨졌죠. 서진이 첫 공식 회진을 위해 병실 앞에 섰습니다.
심장외과 김현우 교수, 레지던트, 간호사가 뒤따르고 있었죠. 서진은 잠시 심호흡을 한 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선 서진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의사로서의 모습만 보여주려는 듯했죠. 강태준 환자분, 현재 바이탈 사인은 안정적입니다. 서진이 담담하게 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침대에 기대 앉은 채 서진의 얼굴만 바라보았죠. 22년 만에 마주한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혈압과 맥박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심전도 검사 결과도 양호합니다. 다만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서진이 설명을 마치자마자 병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태준이 입을 열었죠. 잠깐만.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태준이 의료진을 향해 말했죠. 잠시 자리 좀 비워주시오. 김현우 교수가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의료진이 병실 밖으로 나갔죠. 둘만 남게 되자 태준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덥석 잡았죠. 서진아. 서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22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어? 왜 연락 한 번 없었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게 역력했죠. 서진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죠. 지금 저는 환자의 의료 자문을 맡은 의사일 뿐입니다. 22년 전 일은 이미 끝난 일이고 다시 꺼낼 이유가 없어요. 서진아, 나는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시면 실례하겠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을 끊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서진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태준은 보지 못했죠. 며칠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진이 의료진 회의를 소집했죠. 회의실에 모인 의료진 앞에서 서진이 검사 결과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술로 급한 불은 껐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좌심실 박출률이 25% 이하로 떨어져 있고 심근 손상이 광범위해요. 김현우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겠군요. 네. 장기적으로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죠. 문제는 환자분이 전 세계 인구의 0.1% 미만인 희귀 혈액형이라는 겁니다. 이식 대기 기간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무거운 마음으로 태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담담하게 설명을 시작했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당장은 약물 치료와 재활로 관리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리고 환자분은 희귀 혈액형이에요.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태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죠. 알겠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그때까지만 버틸 수 있게 해주시오. 서진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서진의 뒷모습을 태준이 오래도록 바라보았죠. 같은 시각 강성대학교 캠퍼스에서 준혁이 병원 시설 투어를 마치고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의예과 입학 전 학교 분위기를 살피러 온 것이었죠. 준혁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과 눈이 마주쳤죠. 서미란이었습니다. 서미란은 이혼 후 처음으로 병원을 찾은 길이었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정기검진을 받아왔던 곳이었죠. 서미란이 준혁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죠. 혹시 이 병원에 아는 분이 계시나요?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어머니가 새로 부임하신 교수예요. 기다리는 중이에요. 서미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어느 과 교수신데요? 심장외과요. 윤서진 교수님이에요. 서미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윤서진.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이름이었죠. 서미란은 준혁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매,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 고개를 갸웃거리는 버릇. 전 남편 태준과 닮은 구석이 분명히 있었죠. 설마. 서미란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반가웠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잘 마치시길 바라요. 서미란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죠. 2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마음속에 있던 그 여자가 혹시 이 병원에 있는 것은 아닌지 직감적인 의심이 서미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VIP 병동 복도에서 박영숙과 서진이 마주쳤습니다. 22년 만의 재회였죠. 박영숙은 휠체어에 앉은 채 서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차갑게 입을 열었죠. 내 아들 치료나 제대로 해.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마.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죠. 22년 전처럼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치료 끝나면 조용히 사라져. 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할 뿐입니다.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서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같은 날 오후 강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사회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했죠. 회장님의 건강 악화로 인한 경영 공백이 우려됩니다. 제가 대행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미리 포섭해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건이 상정되려는 순간 회의실 대형 화면이 켜졌죠. 병실에서 화상회의로 접속한 태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경영권은 내 손에 있다. 태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생이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아직 내 판단력은 멀쩡해. 경영 공백 운운할 상황이 아니야.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태민은 공개적인 굴욕을 당한 채 이를 악물었죠. 형님,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걱정은 됐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지. 화면이 꺼졌습니다. 태민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 무렵 서진의 미국 시절 동료인 정우진이 강성대학병원에 부임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정우진은 서진과 같은 시기에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들였죠. 사실 정우진은 15년 전부터 서진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아들을 키우며 연애에 관심이 없어 고백하지 못했죠. 서진이 한국행을 결정하자 정우진도 따라 귀국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아, 점심 같이 먹을래? 복도에서 마주친 정우진이 밝게 물었습니다. 우진아, 오늘 좀 바빠. 다음에 먹자. 알았어. 준혁이한테도 인사해야 하는데 잘 지내지? 응, 학교 적응 중이야. 나중에 같이 밥 먹자.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서진을 바라보는 정우진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오후 태준이 재활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사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려는데 저쪽 벤치에서 두꺼운 의학 원서를 읽고 있는 청년이 눈에 들어왔죠.
태준이 호기심에 다가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이 그런 어려운 책을 읽다니 대단하네.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었죠. 아, 네. 입학 전에 미리 공부하려고요. 태준이 벤치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의대생인가? 올해 입학 예정이에요. 어머니가 이 병원에 새로 오신 심장외과 윤서진 교수님이에요.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의 아들. 이 청년이 서진의 아들이라고요. 태준은 준혁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눈빛, 말투,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 묘한 친숙함이 느껴졌죠. 그래, 올해 몇 살이지? 21요. 태준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죠. 22년 전 서진과 헤어진 시점과 이 청년의 출생 시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공부 열심히 해. 태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죠. 설마 이 아이가. 병실로 돌아온 태준이 비서실장 김상우를 긴급히 불렀습니다. 윤서진 교수의 신상 정보를 조사해. 가족관계, 미국에서의 생활, 모든 것을 알아내. 김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몇 시간 후 김상우가 보고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윤서진 교수는 22년 전 미국으로 건너간 직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들 이름은 윤준혁, 현재 21세입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태준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원에서 만났던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죠.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서진을 병실로 긴급히 불렀습니다. 서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준이 간호사에게 말했죠. 잠시 자리 비워주시오.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태준이 침대에서 일어나 서진 앞에 섰죠. 그의 눈빛이 간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윤준혁이 내 아이야?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서진아, 제발. 태준이 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제 병원 정원에서 준혁이를 만났어. 21살이라고 했어. 22년 전에 우리가 헤어졌고 그 직후에 네가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알아냈어.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절박하고 떨리는 눈빛에서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죠. 내 아이 맞지? 제발 대답해줘. 서진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2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그래, 맞아. 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죠. 왜 말 안 했어?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너한테 말하려고 병원을 찾아갔어. 태준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가 먼저 나를 불러냈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아이까지 지우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협박했어. 너희 집안의 힘이면 아이를 빼앗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미국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으며 키웠어. 단 한 번도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로서의 선택이었어. 서진이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태준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슬픔과 자책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
협박이 두려웠으면 나한테 먼저 말할 수도 있었잖아. 서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어머니 편을 들 것 같았어. 설령 내 편을 들어도 너희 가문을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태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22년 전 자신이 어머니의 말만 믿고 서진을 찾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죠.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네가 합의금 5천만 원을 받고 스스로 떠났다고 했어. 나는 그 말을 믿었어. 바보같이.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어.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났을 때 내 주머니에는 20만 원밖에 없었어. 태준이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신음했죠. 21년. 내 아들이 21년간 아버지 없이 자랐어. 그게 다 나 때문이야. 서진이 잠시 태준을 바라보다가 병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이제 알았으니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이 나간 뒤 태준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2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죠. 어머니가 서재로 불러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돈을 노리는 거야. 이미 합의금 5천만 원을 받고 스스로 떠났어. 어머니, 서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태준아, 엄마를 믿어. 그 여자는 널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야. 이제 잊어버려. 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함께 서진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죠. 그 시각 병실 문밖 복도에서 누군가 두 사람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엿듣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여사의 수행비서 한 실장이 휴대폰 녹음 버튼을 끄며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죠. 한 실장이 곧바로 삼성동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박영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뭘 알아냈어? 한 실장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과 윤서진 교수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박영숙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그래, 맞아. 아이까지 지우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협박했어. 미국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으며 키웠어. 박영숙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떨리고 있었죠. 그 여자에게 아들이 있어. 그리고 그 아이가 태준이 아이라는 거야. 한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박영숙은 22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성그룹의 순수 혈통 후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죠. 박영숙이 한 실장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아무에게도 넘기지 마. 나한테만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같은 날 오후 강성그룹 본사 42층 부회장실에서 태민이 측근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형님, 병실에서 윤서진 교수와 심각한 대화가 오갔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태민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뭔 내용인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감정적인 대화였다고 합니다. 태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서진. 22년 전 형수였던 그 여자 말이지. 태민은 자신만의 정보망을 통해 서진의 과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2년 전 형이 정략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가 바로 서진이었죠. 혹시 그 여자에게 아이가 있는지 알아봐. 형한테 숨겨진 자식이 있다면 내 경영권 승계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돼. 측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날 밤 준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방문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준혁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왜 울었어? 서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병원 일이 좀 힘들었을 뿐이야. 밥 먹었어? 응, 학교에서 먹고 왔어. 서진이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엄마 좀 쉴게. 서진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준혁은 거실에 서서 어머니의 방을 바라보았죠. 한국에 온 이후 어머니가 유독 자주 우울해 보였습니다. 혼자 우는 모습을 몇 번 목격하기도 했죠. 어머니가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준혁은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숙이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서진의 아들이 태준의 친아들이 확실해. 박영숙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22년 전 자신이 임신한 며느리를 협박해 쫓아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박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죠. 어머니, 병원으로 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니? 오시면 알게 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죠. 병원 VIP 병실에 도착한 박영숙이 휠체어를 탄 채 태준을 마주했습니다. 태준이 간호사와 비서를 내보낸 뒤 차갑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22년 전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박영숙이 눈을 피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22년 전 일을 왜 갑자기? 윤서진이 다 말했어요. 박영숙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합의금 5천만 원을 받고 스스로 떠난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진이가 임신했다는 것 알고 계셨죠? 아이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하셨잖아요. 박영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 그 여자가 임신한 걸 알고 있었어. 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정말 내 핏줄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 설령 그렇다 해도 가난한 의대생의 아이가 우리 가문의 후계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박영숙이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 태준이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죠. 내 인생을 어머니가 망쳤어요. 사랑하는 여자도 빼앗고 내 자식까지 빼앗았잖아요. 박영숙이 움찔했습니다. 21년간 내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게 만든 게 어머니예요. 그게 가문을 지키는 거예요? 태준이 병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앞으로 나와 내 가족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박영숙은 처음으로 아들에게 버림받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휠체어를 돌려 병실 밖으로 나오며 비틀거렸죠. 복도에서 서진과 마주쳤습니다. 22년 전과 달리 박영숙이 먼저 고개를 숙였죠. 내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만 남기고 박영숙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서진은 휠체어를 밀고 가는 박영숙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죠. 며칠 후 박영숙이 서진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죠. 내가 그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 박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손자를 이 가문으로 데려와. 강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인정하겠어. 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22년 전에는 제가 가난해서 쫓아내시더니 이제는 후계자가 필요하니까 데려오라는 겁니까? 박영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아들은 누구의 도구도 아닙니다. 그런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서진의 뒷모습을
박영숙이 오래도록 바라보았죠. 같은 시각 태민이 사설 조사팀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교수가 미국에서 의료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태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자세히 말해봐. 환자 측이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민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무혐의든 뭐든 상관없어. 소송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 태민은 이 정보를 과장하고 왜곡하여 허위 정보 패키지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론에 흘릴 준비를 시작했죠. 며칠 후 온라인 매체에 기사가 터졌습니다. 강성그룹 회장, 22년 전 첫사랑과 병원에서 재회, 숨겨진 아들 존재하나?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가 퍼져나갔습니다.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도 강성가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강성대학병원과 강성그룹 본사 앞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진은 병원윤리위원회에 긴급 소환되어 신문을 받았죠. 환자와의 과거 관계를 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해 충돌 가능성은 없습니까?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료 자문만 담당하고 있고 직접 집도는 김현우 교수님이 맡고 계십니다. 이해 충돌 문제는 없습니다. 준혁에게도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준혁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 갇혀 커튼을 친 채 하루를 보내야 했죠. 태주는 스캔들 기사를 접하고 분노했습니다.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상에서 일어나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죠. 병원 강당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태준이 연단에 섰죠. 윤서진 교수는 22년 전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녀의 아들 윤준혁은 제 친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숨기고 두 사람을 쫓아낸 것은 저와 제 가족의 잘못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친자 인지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는 하셨습니까? 윤 교수와 재결합하실 겁니까? 경영권 승계에 변화가 있습니까? 태준이 손을 들어 기자들을 제지했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 절차와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태준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엄습했죠. 무대 뒤에서 태준의 몸이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태준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미 약해진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죠. 서진이 의료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환자의 심장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준혁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자회견과 쓰러진 소식이 화면에 흘러나왔죠. 분노와 혼란 속에서도 준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아버지가 전 국민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이었죠. 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 병원으로 갈게요. 조혈모세포 기증 시술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면역 체계가 안정되고 심장 기능이 많이 회복되었죠. 의료진은 당장의 이식 긴급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식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이었죠. 퇴원 당일 아침, 태준이 3개월간의 입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휠체어 없이 직접 두 발로 걸어서요. 병원 현관에는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입을 열었죠.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저에게 새 생명을 준 아들 준혁이에게 감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태준이 차로 향했습니다. 서진과 준혁이 양옆에서 태준을 부축하며 함께 걸었죠.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 차에 타고 같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퇴원 2주 후 태준이 가정법원에 친자인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친자 확인 검사가 진행되었죠. 결과는 99.99%의 친자 확률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공증되어 법원에 제출되었고 4주간의 심리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윤준혁을 원고 강태준의 친생자로 인정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자 태준이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죠. 서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판결 후 준혁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아버지란이 미상에서 강태준으로 정정되었습니다. 21년 만에 아버지의 이름이 생긴 것이었죠. 친자인지 판결 직후 태준이 강성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윤준혁을 제 친아들로 정식 인지하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윤서진과의 재혼 계획을 밝힙니다. 22년 전의 잘못을 바로잡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서진과 준혁이 태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가족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 앞에 섰죠. 기자회견 직후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22년 만에 재회, 운명적 사랑, 아들의 효심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죠. 대중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벌가의 이미지 세탁, 갑자기 나타난 후계자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태준이 기사들을 훑어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심이 전해질 거야. 며칠 후 박영숙 여사가 삼성동 대저택에서 비공개 가족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손자 준혁과 며느리 서진을 위한 자리였죠. 저녁 식탁에 갈비찜이 올라왔습니다. 박영숙이 직접 요리한 것이었죠. 가정부 손 안 빌리고 직접 만든 거야. 남편 살아있을 때 이후로 처음이네. 서진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박영숙이 준혁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준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자필로 쓴 10장짜리 편지가 들어 있었죠. 읽어봐. 준혁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영숙의 흔들리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22년 전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며느리와 손자에게 끼친 고통에 대한 참회, 그리고 손자가 이 가문의 희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참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죠. 완전한 용서는 아직 어려워요. 하지만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박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며칠 후 서진이 서울 북촌의 조용한 한옥 찻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미란이었죠. 서미란이 찻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앉았죠. 만나자고 해서 놀랐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미란이 찻잔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태준 씨의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결혼 첫날부터 직감했어. 서진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도 잠꼬대로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더라. 25년간 그 사실을 외면하며 살았어. 서미란이 쓸쓸하게 웃었죠. 당신을 원망할 자격이 내게는 없어. 나 역시 정략 결혼의 피해자였을 뿐이니까.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미안할 거 없어.
서미란이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 시대, 그 가문의 희생자였던 거야. 두 여자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의외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서미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어. 서진이 서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이 가볍게 포옹을 나눈 뒤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준혁이 강성대학교 의예과에 정식 입학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강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복도에서 동기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제가 그 재벌 아들이래. 돈으로 입학한 거 아냐? 준혁은 못 들은 척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을 지켰죠. 첫 학기 기말고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준혁이 학과 수석을 차지했죠. 성적표를 본 교수가 준혁을 불렀습니다. 윤준혁 학생, 아니, 이제 강준혁이라고 불러야 하나?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개명은 안 했습니다. 윤준혁으로 불러주세요. 그래, 윤준혁. 대단해. 이 성적이면 앞으로가 기대되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태준이 아들의 학과 수석 소식을 듣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꽃다발 준비해. 내가 직접 학교에 가서 축하해줘야지. 그때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죠. 아버지, 학교에 오시려는 거예요? 응, 축하해주려고. 아버지, 제가 스스로 이뤄낸 건데 재벌 회장이 등장하면 뒷배경으로 성적 받았다는 소리 들어요. 조용히 축하해주세요. 태준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럼 주말에 같이 밥이나 먹자. 네, 그렇게 해요. 전화를 끊은 태준이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꽃다발 취소해. 대신 주말 저녁 예약 잡아줘. 셋이서 먹을 거야. 그렇게 세 가족이 2주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새로운 가족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친자 인지 판결 2개월 후 태준과 서진의 재혼식이 열렸습니다. 강성그룹 소유 용인 자연휴양림 내 작은 야외 정원에서였죠. 50명 미만의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아버지 앞에 도착한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22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죠. 맨 앞줄에서 박영숙이 휠체어에 앉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2년 전 자신이 막았던 결혼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식이 끝난 후 박영숙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이건 박영숙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비치 반지가 들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거야. 3대째 내려오는 거지. 22년 전에 줬어야 할 것을 이제야 준다.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가문에 온 것을 환영한다. 서진이 반지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신혼여행 대신 세 가족은 제주도로 첫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새벽 5시에 함께 일출을 보았죠. 태준이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22년 전에 가졌어야 했어. 서진이 태준의 팔짱을 끼며 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여서 다행이야. 준혁이 양쪽 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출을 함께 보자요. 세 사람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주도 함덕 해변을 걸으며 세 가족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죠. 어린 시절에 아버지 빈자리가 정말 컸어요. 태준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아버지와 함께하는 날 행사 때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이 아빠 자랑할 때마다 화장실에 숨었고요. 태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혁의 손을 꽉 잡았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괜찮아요.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생겼으니까요. 태준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앞으로 그 빈자리를 전부 채울게. 남은 인생을 걸고 약속한다. 서울로 돌아온 후 태준이 이사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강성그룹은 이윤 추구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성의료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합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저소득층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무료 수술 지원 프로그램과 희귀 혈액형 환자를 위한 긴급 수혈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재단 의료이사로 윤서진 교수가 취임합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은 학업과 병행하여 강성의료재단에서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심장병으로 수술을 앞둔 어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 상담했죠. 나도 아빠한테 골수를 나눠줬어. 너희도 힘내. 아이들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기증을 결심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새로운 꿈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의술로 사람을 살리고 경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자 강성의료재단 창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연단에 올라 인사했죠. 이 재단은 제 두 번째 심장입니다. 제 아들이 보여준 희생과 용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태준이 객석에 앉은 서진과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참석한 재계 인사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재단 창립 일주일 후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세 가족이 용인 신혼집 거실에 모여 있었죠. 전문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찍는 가족 사진이었죠.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죠. 사진 촬영이 끝난 후 서진이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2년 전 태준과 대학 캠퍼스에서 찍었던 사진이었죠. 서진이 새 가족 사진과 나란히 앨범에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완성됐다. 태준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준혁이 부모 사이에 앉으며 어색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손과 발이 묶이고 얼굴에 멍이 든 채 의자에 묵. 행복한 나날이 6개월째 이어지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죠.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강태민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형 강태준 회장은 심장병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가 의심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주요 경영 판단에 착오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태민이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죠. 그리고 윤준혁의 친자 관계에 대해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별도로 의뢰한 검사 결과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태민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었죠. 강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경영권 분쟁을 공론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민이 제시한 검사 결과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무허가 검사기관에서 브로커 정민식을 통해 만들어낸 가짜였죠. 태민의 측근이 준혁이 버린 음료컵에서 몰래 채취한 샘플로 조작된 비교 분석표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태민은 자신이 포섭한 의사를 통해 허위 소견서까지 준비했죠. 태준 회장이 심장 수술 후 판단력 저하 증세를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민의 기자회견 직후 강성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장중 한때 15%까지 떨어지며 하한가에 근접했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이틀 만에 시가총액 4조 원이 증발했죠.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거래 여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그룹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태민 측 이사 6명이 발언했죠. 회장님의 건강 문제와 후계 구도의 불확실성이 그룹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회장 직무 정지와 경영권 이양을 요청합니다. 태준 측 이사 7명이 반대했습니다. 한 표 차로 팽팽한 대치 상태가 이어졌죠. 결국 3주 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장 신임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태준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을 움켜쥐었죠. 회장님, 비서실장 김상호가 달려왔습니다. 태준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섰죠. 태준이 다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죠.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안정을 취하면 회복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진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건강과 아들의 명예가 동시에 공격받는 상황에 괴로워했죠. 인터넷에서는 준혁을 향한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짜 아들, 재산 노린 사기극, 골드디거 모자. 서진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준혁은 대학 캠퍼스에서 동기들의 노골적인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야, 너 진짜 강태준 아들 맞아? 한 남학생이 대놓고 다가왔죠. DNA 다시 해봐. 가짜라며? 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원 판결 받은 친자야. 진실은 밝혀질 거야. 남학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준혁은 돌아서서 도서관으로 향했죠. 그날 밤 준혁은 자신의 방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박영숙 여사가 둘째 아들 태민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거실에서 태민과 마주 앉은 박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네가 형을 이렇게까지 공격할 줄은 몰랐다. 이건 형제간의 다툼이 아니라 패륜이야. 태민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평생 형만 편애하지 않았어요? 저는 적자의 그늘에서 52년을 참아왔어요. 박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제 제 권리를 찾는 것뿐이에요. 잘못된 건 없어요. 태민아, 제발. 어머니, 돌아가세요. 더 드릴 말씀 없어요. 태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영숙은 휠체어를 돌려 현관으로 향했죠. 차에 오른 박영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차별해서 이런 괴물을 만들었구나.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은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법학과 3학년 선배 김도연을 찾아갔죠. 선배, 위조 문서의 법적 허점에 대해 알고 싶어요.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준혁이 상황을 설명했죠. 김도연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위조 문서는 공문서 위조죄나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해. 검사기관이 무허가라면 더 문제가 커지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검사기관의 정체를 파악해야 해. 누가 의뢰했는지, 돈이 얼마나 오갔는지. 준혁은 다음으로 태민의 비서실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학과 4학년 선배 이재호에게 접근했습니다. 학교 카페에서 만난 이재호는 처음에 경계했죠. 나한테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배, 저는 진짜 강태준 회장의 아들이에요. 법원 판결도 받았고요. 삼촌이 위조된 증거로 저와 아버지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재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왜 널 믿어야 하는데? 선배도 알잖아요. 진실이 뭔지. 이재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태민 부회장이 강북의 정확검사연구소라는 무허가 기관에서 브로커 정민식을 통해 위조 검사를 의뢰했어. 준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비용으로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됐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조심해. 태민 부회장은 위험한 사람이야. 준혁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검사기관의 위치와 브로커의 신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숙이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성그룹 홍보관에서 깜짝 기자회견을 열었죠. 휠체어에 앉은 채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22년 전 며느리 윤서진을 협박하여 내쫓고 손자의 존재를 숨긴 것은 전적으로 저의 죄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윤준혁이 제 아들 태준의 친손자임은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박영숙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제 둘째 아들 태민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태민 측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죠. 박영숙 여사는 79세 고령으로 인한 인지 저하가 의심된다. 감정에 치우친 발언을 객관적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일부 언론은 강성가 모자, 갈등 심화, 79세 여사의 눈물의 참회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여론은 더욱 혼란에 빠졌죠. 설상가상으로 태준의 심장 상태가 다시 악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서진이 의료진 회의를 소집했죠. 환자의 심장 기능이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이대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이식 시기를 앞당겨야 할 수도 있어요. 김현우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재 수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위험 수준이에요. 서진은 남편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가문의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내에서도 일부 이사진이 태민 측의 압력을 받아 서진의 의료자문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죠. 준혁이 브로커 정민식의 정확검사연구소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 3층에 연구소가 있었죠. 준혁은 휴대폰에 녹음 앱을 켠 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가 카운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민식이었죠. DNA 검사 문의드리려고요. 준혁이 일반 고객인 척 말했습니다. 어떤 검사를 원하세요? 친자 확인이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정민식이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일반 검사는 30만 원이에요. 근데 정민식이 목소리를 낮췄죠. 특별 서비스도 가능해요.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준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물론이죠. 대신 비용이 좀 들어요. 준혁이 더 정보를 캐내려는 순간 정민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준혁이 당황했죠. 아,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신분증 없으면 상담이 어려워요. 정민식의 표정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리를 피했죠. 준혁이 연구소를 빠져나온 직후 태민의 감시팀이 이를 보고했습니다. 부회장님, 윤준혁이 정확검사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 애가 뭔가 캐고 있어.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손을 써야 해. 태민이 측근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그날 밤 준혁이 도서관에서 늦게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검은 승합차가 나타났죠. 차문이 열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뭐야? 준혁이 소리쳤지만 입이 막혔죠. 순식간에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승합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경기도 광주시 외곽의 폐업한 인쇄 공장 창고였습니다. 준혁은 손과 발이 묶인 채 의자에 앉혀져 있었죠. 어둠 속에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심호흡으로 패닉을 억제했죠. 의대생으로서 훈련된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침착해야 해. 침착해야 해. 준혁은 납치범들이 휴대폰은 압수했지만 손목의 스마트워치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워치의 긴급 기능과 위치 추적이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희망을 품었죠. 다음 날 태민이 직접 창고를 찾아왔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태민이 들어섰죠. 준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삼촌.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민이 서류와 펜을 내밀었죠. 순순히 친자인지 무효 소송에 동의하고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 그러면 살려보내줄게.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차피 넌 21년간 이 가문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온 외부인이잖아.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돼. 준혁이 이를 악물었죠. 삼촌이야말로 위조와 협박으로 가문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태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자식이.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설득해. 태민이 창고를 나섰습니다. 서진은 아들이 밤 11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준혁이 못 봤어요? 저녁에 도서관 간다고 했는데요. 자정이 되어도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죠. 태준에게도 급히 연락했습니다. 여보, 준혁이가 사라졌어. 뭐라고? 정우진이 병원 보안팀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준혁이 휴대폰 마지막 위치랑 CCTV 기록 확보해줘. 박영숙은 손자가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성그룹 보안팀 전체를 동원하라고 지시했죠. 내 손자를 찾지 못하면 너희 모두 가만두지 않겠어. 병원에서 소식을 들은 태준이 병상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가 직접 찾아야 해. 의료진이 태준을 제지했죠. 회장님,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태준이 절규했습니다. 준혁이를 찾아야 해. 납치 발생 36시간 후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준혁의 스마트워치에서 발신되는 위치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신호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긴급 출동했죠. 새벽 4시 경찰이 폐업한 인쇄공장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창고 안에서 손과 발이 묶이고 얼굴에 멍이 든 채 의자에 묶여있는 준혁이 발견되었죠. 준혁 씨, 괜찮아요? 경찰이 준혁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현장에서 태민의 측근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준혁의 스마트워치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되었죠. 태민이 직접 준혁을 협박하며 증거를 조작했다고 자백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강태민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년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강성대학교 의예과 건물 앞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준혁이 캠퍼스를 걸으며 후배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선배, 안녕하세요. 그래. 수업 열심히 들어. 준혁은 의예과 3학년으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학생의 복지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강성의료재단에서 심장병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했죠. 형아, 나도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 있어? 수술을 앞둔 어린 남자아이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죠. 그럼 당연하지. 나도 아빠한테 골수를 나눠줬어. 조금 따끔하지만 괜찮아. 너도 힘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죠. 재단 봉사자들 사이에서 준혁은 미래의 명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준혁은 경영학 복수전공 수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죠. 경영전략 교수가 수업 후 준혁을 불렀습니다. 윤준혁 학생, 의학적 사고와 경영적 사고를 결합할 줄 아는 드문 인재야. 앞으로가 기대되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여름방학에는 강성그룹 전략기획실에서 옵저버 자격으로 임원회의에 참석했죠. 기업 경영의 실제를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겠다는 욕심이 아니에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준혁이 어머니에게 말했죠. 서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자랑스럽다. 태주는 건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심장 이식 대기 명단에는 여전히 올라 있었지만 약물 치료와 정기 검진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죠. 1년 전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명예회장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룹의 실질적 경영은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죠. 태주는 강성의료재단과 강성장학재단 운영에 집중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받은 것을 돌려주는 데 쓰겠어. 태준이 서진에게 말했죠. 서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자. 서진은 강성대학병원 심장센터 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 센터를 이끌게 된 것이죠. 특히 저소득층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무료 수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연간 300건 이상의 무료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의료계에서 서진은 심장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었죠. 대한심장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때 태준과 준혁이 객석에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영숙 여사가 8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용인 가족저택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조촐한 생일 잔치가 열렸죠. 케이크 위에 촛불을 끄기 전 박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평생 가장 큰 잘못은 욕심과 오만이었어. 가장 큰 행복은 뒤늦게라도 이 가족을 되찾은 거고. 박영숙이 준혁의 손을 잡았죠. 네가 이 가문의 진정한 빛이다. 할미가 저 세상 가서도 널 지켜보겠다. 준혁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할머니. 생일 잔치 후 박영숙이 서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박영숙이 오래된 보석함을 열었죠. 비치 귀걸이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거야. 22년 전에 함께 줬어야 할 것을 이제야 준다.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반지와 세트인데 그때 반지만 줬으니 오늘은 귀걸이를 받아. 서진이 귀걸이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박영숙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진과 태준이 모교를 찾았습니다. 22년 전 처음 만났던 대학교 중앙도서관이었죠. 리모델링되어 현대적으로 바뀌었지만 정문 앞 계단은 그대로였습니다. 태준이 계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이 계단에서 네가 떨어뜨린 해부학 책을 내가 주워줬었지. 서진이 미소 지었죠. 기억나? 네가 책을 건네주면서 쑥스러워하던 표정. 태준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내 손이 내 손에 닿았을 때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서진이 남편의 팔짱을 끼웠죠. 두 사람이 캠퍼스를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캠퍼스 산책 후 두 사람은 학교 앞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22년 전 자주 갔던 작은 카페 자리를 찾았죠. 하지만 그 자리에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 없어졌네. 서진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죠. 들어가 볼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죠. 커피를 마시며 태준이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날 줄 알았어?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모든 것을 포기했었어. 하지만 운명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이 있었나 봐. 두 사람이 22년의 빈자리를 채워가듯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혁이 어머니 서진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죠. 직접 손으로 쓴 5장짜리 편지였습니다. 서진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21년간 아버지 역할까지 하시며 홀로 저를 키우신 어머니의 희생에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아. 서진이 아들을 끌어안았죠. 네가 있어서 그 세월을 버틸 수 있었어. 네가 내 인생 전부였다. 태주는 형제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에 교도소를 방문하여 동생 태민을 면회했죠. 처음에는 서먹하고 말이 없던 대화가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점차 진솔해졌습니다. 형, 내가 왜 그렇게 형을 미워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형처럼 되고 싶었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인정받는 형이 부러웠어. 태준이 동생을 바라보았죠. 네가 형기를 마치면 함께 재단 일을 하자. 내 능력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 태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성의료재단 창립 2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아버지 태준을 대신해 단상에 올랐죠. 기념사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단은 아버지의 두 번째 심장이자 저의 꿈의 시작점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2년 전 제가 아버지께 골수를 기증하던 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단단했죠. 앞으로 이 재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도록 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객석에서 태준과 서진이 아들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꽉 잡았죠. 기념식 후 기자들이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성그룹의 차기 후계자가 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저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는 것보다 아버지의 정신을 물려받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좋은 의사가 되어 사람을 직접 살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죠. 태준이 멀리서 아들의 인터뷰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녀석이 나보다 훨씬 큰 그릇이 될 거야.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름휴가를 맞아 세 가족이 제주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2년 전 첫 가족 여행지였던 곳이었죠. 성산 일출봉에서 새벽 5시에 다시 일출을 보았습니다. 준혁이 붉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죠. 그때 앞으로 더 많은 일출을 함께 보자고 했잖아요. 오늘로 두 번째 약속을 지켰네요. 태준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평생 계속 오자. 서진이 남편과 아들의 손을 잡았죠. 약속해. 세 사람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주도 함덕 해변을 걸으며 태준이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22년을 돌아왔지만 후회는 없어?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내가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서진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대답했죠. 그 22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어. 준혁이도 나의 의사로서의 경력도 그리고 더 성숙해진 우리 둘도 모든 것이 그 시간의 결과물이야. 서진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보다는 감사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었죠. 정우진은 강성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진과의 관계는 절친한 동료이자 믿을 수 있는 친구로 자리 잡았죠. 정우진 자신도 같은 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섬이라는 밀양교육재단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죠. 서진과 분기마다 만나 서로의 재단 운영에 대해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과거 재벌가 정략 결혼의 피해자였던 두 여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여성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세 가족이 해가 지는 함덕 해변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찍었던 사진과 같은 포즈였죠. 자, 하나, 둘, 셋. 사진작가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 2년 전보다 더 깊어진 행복의 미소가 번졌죠. 해가 완전히 지고 주황빛 노을이 제주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세 가족의 실루엣이 해변에 나란히 서 있었죠.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태준이 말했습니다. 22년 전 병원 로비에서 내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서진이 미소 지었죠. 운명은 때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줘. 준혁이 양쪽 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영원히. 노을빛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병원 로비에서 22년 만에 첫사랑의 뒷모습을 본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녀였죠. 22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강성가의 파란만장한 가족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은 참 길고도 짧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협박에 쫓겨 새벽 기차를 타야 했던 젊은 의대생은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세계적인 심장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만난 첫사랑의 멈춘 심장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뛰게 했죠.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자란 아들은 원망 대신 자신의 골수를 내어주며 가족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평생 죄책감 속에 살던 시어머니는 뒤늦게나마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고 욕심에 눈이 멀었던 동생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있지만 진심 어린 참회와 용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움켜쥘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겠죠. 병원 로비에서 쓰러지던 그날 강태준의 심장은 멈췄지만 그의 인생은 오히려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잃어버린 22년을 되찾고 진짜 가족을 만나고 남은 인생을 베푸는 삶으로 채워가기로 했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